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축년 새해가 강하게 떠올랐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팬데믹 상황을 지나가고 있고요. 또 일부 극복하면서 주식시장은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은 이제 증시 개장일인데요. 10시에 시장이 개장합니다. 저희가 신년 특집으로 2021년 새 출발을 준비하라. 자본시장의 대변혁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상황들을 특집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장이 열리는 오늘 큰 그림을 그리시면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신년 특집 글로벌 국내 경제 상황이 어떤지부터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포스트 코로나 시대 2021년을 맞이하면서 또 국내 증시, 글로벌 자본시장의 변화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해주실 분 KTB 투자증권 김한진 수석연구위원입니다. 김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해 정말 뜨거웠던 한 해를 보내고요.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데 기대감은 굉장히 좀 높아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넘쳐나는 유동성이 급격히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들인데요. 그런 기대감들이 정말 생각하는 것처럼 유효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유동성이 아마 위험자산 시장, 특히 주식시장 상승에 한 50% 정도를 기여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요. 예. 올해도 여전히 유동성 장세는 지속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좀 그 글로벌 자산 시장 쪽에서 좀 가격이 많이 올라간 그러한 그 항목들을 보면 가장 많이 올라간 게 사실은 비트코인입니다. 막판에 힘을 낸 네, 비트코인이요. 네. 예. 지금 연초 작년 1년 정도로 예. 보면 한 300% 이상 올랐고요. 네. 그 다음에 좀 많이 올라간 게 특히 전기차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테슬라가 주도하는. 네. 그리고 이제 그림에서 보시듯이 나스닥이 많이 올랐죠. 그리고 이제 지금 작년에 상승세에 동참을 못한 쪽이 조금 경기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에너지라든지 세계 실질 수요를 반영하는 조금 이러한 그 실질적인 수요 민감형 어떤 그 항목들이 자산 가격이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다 점검을 해볼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작년에 이제 저금리가 상당히 그 성장성이 높은 쪽 내지는 다소 조금 기대감이 큰 꿈이 있는 그러한 항목을 중심으로 해서 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런 그림을 작년에 한번 반추해 보면 결국에는 올해는 조금 꿈보다는 실질적으로 경기가 얼만큼 올라와 주느냐 이 부분이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자산시장 전반에 영향을 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올해는 이제 코로나가 좀 물러가면서 아무래도 이제 중하반기부터는 금리가 조금 들썩일 가능성이 있죠. 그러다 보면 이 위험자산 시장이 얼만큼 이제 금리의 어떤 그 상승 압력을 좀 견디면서 원래는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경기가 좋다라는 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서 위험자산 가격이 이제 얼만큼 더 동반해서 상승해 줄 것이냐 이런 부분이 좀 키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모두에 얘기한 것도 유동성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푼 거고요. 그 힘으로 소위 이제 위험 자산들이 올랐던 건데, 근데 약간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올해 금리 인상에 대한 고민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플레라든지요. 그렇게 되면 연준은 어쨌든 적어도 내년 2022년까지는 지금 금리를 간다고 하는 건데 금리를 오를 요인도 있는 건지 금리는 못 올린다고 하더라도 뭔가 그런 시그널들을 줄 수 있는 건지 그러면 소위 또 한번 발작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시장이 연준의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예, 연준은 작년 12월에 정책회의에서도 전체적인 올해의 기조를 밝혔습니다마는 아마도 완화 기조를 지속하는데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연준 위원들의 이제 구성이 대체로 비둘기파로 많이 구성이 돼 있고요. 해서 당장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반기까지는 특히나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실제로 백신이 보급되면서 어느 정도 이동의 자유화라든지 경기 지표에 인플레 쪽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점은 아무래도 이제 여름이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을 정도는 9월 정도는 돼야 집단 면역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거의 3분기 초입까지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손댈 가능성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시장에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시장 금리가 연준의 어떤 제로금리 유지라든지 테이퍼링을 시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장 금리가 조금 들썩일 수는 있다. 이미 뭐 미국 국채 10년물이 1% 가까이 지금 진행되면서 연말을 마감했는데요. 올해 국채 10년물 기준으로 한 1.5% 정도를 넘어가면 아무래도 위험자산 시장 쪽에서 조금 부담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나스닥의 퍼가 지금 한 50배 가깝고요. S&P 500도 지금 뭐 거의 뭐 25배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소위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그만큼 성장주 쪽에 좀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금리 상승이 뭐 아주 고약하게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시장 전체를 아주 그냥 그 크게 무너뜨릴 정도는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조금 위험자산에 대한 약간 에피타이트라고 그럴까요? 입맛을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으로는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준은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로 이제 잡으면 되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0.931%인데요. 1%는 뭐 넘나드는 상황이고 한 1.5% 정도 기준으로 그때를 넘으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있다. 다만 적어도 이제 하반기, 3분기쯤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요. 염두에 좀 두긴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는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고 하면 올해는 이제 경기가 적어도 돌아서는 모양새를 좀 나타내줘야 될 텐데요. 물론 이제 코로나19와 관련이 있겠죠. 글로벌 경기 상황은 얼마나 좋아질까요, 올해? 예, 뭐 지금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졌죠. 네. 사실 한쪽에서는 뭐 상당히 팬데믹이 더 진행되고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올해 전체 어떤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올해는 작년에 많이 눌렸던 성장이 많이 눌렸던 국가일수록 성장성이 더 높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대체로 컨센서스가 비슷하게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어찌 보면 성장률이라든지 경기 사이클에 대한 논란은 굉장히 조금 적을 것 같습니다. 예상한 대로 아마 갈 것이다 라고 다들 믿고 있고 또 그렇게 진행될 것 같은데요. 다만 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계 GDP 금액 자체는 주가 지수라든지 혹은 기업의 어닝보다는 조금 각도가 좀 느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그 위에 있는 선, 그러니까 얇은 선으로 조금 진행될 걸로 봤는데 이번에 이제 가을부터 시작된 2차 팬데믹이 조금 더 유로존이라든지 또 신흥국이라든지 이런 쪽의 경기를 또 미국도 그렇습니다만은 조금 누르고 있는 그러한 양상이기 때문에 얇은 선이 2020년 4월의 전망이고 네. 굵은 선이 연말 전망으로 다소 조금 낮아졌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실질 성장률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조금 굵은 선에 가깝게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얇은 선, 그러니까 작년 초만 해도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 되면 코로나19 이전 수준, 그러니까 2019년 수준의 GDP에 각국이 평균적으로 다 도달할 것이다라고 봤는데 조금 그것보다 한 1년 정도 늦어져서 2022년 말이라든지 23년 초 정도까지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경기 회복의 어떤 속도는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조금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뭐 중국이라든지 미리 코로나를 잘 극복한 국가의 경우에는 조금 더 탄력적인 반등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중국만 하더라도 사실 코로나는 일찍 극복됐지만
경기 부양책은 작년에 굉장히 강하게 썼거든요. 특히 SOC 투자 위주로. 그러다 보니까 바이러스는 일찍 사라지고 경기 부양책은 남고 이래서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이 기대치보다 조금 높게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기저 효과라는 게 소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지표상으로 보면 좋아지는 수치를 확인할 수 있겠지만 연전에 말씀하시기를 그 실제 그 코로나19 이전의 경기 상황으로 회복하려면 그거는 이제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기업 이익이 개선되는 것은 사실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도달하는 게 올해거든요. 네. 2021년인데 경기는 그것보다는 한 1, 2년 또 늦게 실질적인, 왜냐하면은 뭐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이 좀 언택트 관련주들도 많고 또 메가테크 또 경쟁력이 높은 기업이 상장돼 있다 보니까 전반적인 경기 순환과는 조금 더 순환보다는 좀 빠르게 좀 회복되는 그런 게 이제 기업 이익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해 미국 대선 관련해서 뭐 적지 않은 노이즈가 있었습니다만은 바이든 시대가 이제 올해 개막을 한다. 그러면서 어쨌든 정책 모멘텀이 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에 따른 포인트 대부분 이제 긍정적으로 보지만 사실은 또 이제 기술주 규제에 대한 민주당의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그 부담들도 사실 한쪽에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팬데믹 상황이 조금 잠잠해지고 올해 이제 봄이 지나가면서 백신 접종이 계속되고 조금은 이 팬데믹 상황이 진정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어떤 경기 부양책을 펼치기에는 아무래도 이 컨택트 환경 조금 바이러스가 완전히 물러가야 조금 SOC 투자도 하고 또 제조업 부양도 하고 해서 경기 부양책이 먹힐 텐데 그것보다는 사실 코로나19를 퇴치하는데 일단은 상반기에 시간을 다 보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경기를 조금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경기 부양책은 가을 정도나 돼야 집행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살짝 변수가 되는 거는 사실은 공화당의 어떤 그 좀 민주당의 정책에 대한 조금 억제 가능성이죠. 일단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 투표도 관건이지만 거기서 민주당이 상원을 조금 석권한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민주당의 안에 대해서 원래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공화당 쪽에 저항이 예상은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조금 주목해야 될 것은 규모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바이든 정부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느냐는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 4년간 바이든 정부의 재정 지출 계획은 거의 한 22%가 총 예산의 재정 지출의 한 22%가 SOC 투자 쪽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지원이죠. 이 제조업 지원도 러스트벨트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조금 고용을 많이 일으키는 그러한 쪽에 제조업 지원이 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무래도 본격적으로 집행되는 것은 이제 가을 이후나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은 사실은 전체 예산 비중에서는 조금 낮습니다. 의외네요. 한 12% 정도 되는데요. 제일 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사회 안전망이라든지 연금보험 확대라든지 연금보험 확대는 이제 오바마 케어의 부활이고요.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많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쪽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사실은 임팩트는 있죠. 그리고 특히 조금 정책의 성격이 지금 신재생 에너지, 그린 에너지 쪽에 굉장히 쏠려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관련주들의 어떤 그 연간 내내 그런 관련주들의 어떤 그 테마성, 어떤 호재로 작용을 하기에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섹터별로 이제 재정 지출 계획을 말씀을 해 주셨고요. 중국 얘기도 앞서 잠깐 하셨는데 이제 중국이 사실은 올해 성장이 가장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 성장을 주도할 국가로 중국을 뽑는데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고 주말에도 보면 이제 시진핑과 푸틴이 손잡고 이제 미국을 견제하는 모양새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내부적으로도 보면 마윈에 대한 경고라든지 일부 지방 정부의 디폴트라든지 우려는 꽤 많이 있는데요. 중국에 대한 투자는 긍정적으로 올해 좀 가져가도 될까요?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중국도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이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중국이 갖고 있는 조금 그 부담이 말씀하셨듯이 좀 구조조정이라든지 예. 부채조정이라든지 또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이런 저항을 받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조금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중국의 좀 부채 조정입니다. 지방정부 말씀하셨듯이 좀 부채가 많기 때문에 이 부채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민간 신용을 급격하게 증가시키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주요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은 이 부채 조정과 관련된 국영은행이라든지 또 에너지라든지 또 산업재 이런 쪽이 좀 많습니다.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기가 풀리면서 애프터 코로나 시대에 중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은 소비재라든지 이런 쪽일 텐데 실질적으로 시장 전체에서의 시가총액 비중은 그런 쪽이 좀 작은 거죠. 그래서 중국 전체에 대한 투자 전략은 아무래도 지수 공략보다는 좀 섹터별 공략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ETF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좀 종목이라든지 또 섹터별로 조금 더 세밀하게 접근하는 게 투자 수익률 제고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 경제나 증시가 변동성이 있더라도 중국 경제에 기대어서 성장하는 국내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인프라도 그렇고 소비도 그렇고 엔터도 그렇고 그런 쪽은 기대가 또 좀 갑니다. 예, 글로벌 상황들 쭉 점검해봤고요. 국내 경제 증시 상황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성장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다시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면서 좀 당초보다 조금 낮춰지는 얘기도 있고요. 또 증시의 흐름들, 패턴들은 어떻게 나타날 거로 전망하세요? 예, 전반적으로 그 시장이 항상 돌이켜 보면 대형주가 주도한 다음에는 조금 중소형주가 주도하고 좀 제조업이 주도한 그 다음 해에는 약간 서비스업이라든지 비제조업이 주도를 하고 네. 좀 그런 성향이 좀 강했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리나라 주식도 멀티플 부담은 좀 있거든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많이 끌어온 성장주라든지 좀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아무래도 조금 작년에 주도했던 종목들이 기술적 피로감이 높은 건 사실이거든요. 거기다가 아마 3월 중순 이후부터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동안 이제 공매도 조치가 지난 9월 중순 이후에 6개월 연장돼서 한번 또 3월 중순 이후에는 그게 좀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격에 대한 부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그리고 작년에 주도주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는 상태에서 올해를 조금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약간 수급적인 부담도 사실은 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담들을 모두 실적이 좋아지면 다 극복될 수 있는 거니까 다 잠재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펀더멘탈 또 실적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되는 종목 쪽으로 선별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는 조금 지수 전체가 움직였다면 올해는 좀 앞서 중국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섹터 혹은 종목 중심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같은 섹터 안에서도 상당히 주가 차별화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조금 K자 경기 회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그동안 조금 K자 경기 회복이 사실 작년 코로나19 이전부터 사실은 진행되어 왔던 현상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애프터 코로나 시대에는 조금 더 확연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요소를 투입해서 성장하는 어떤 섹터,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하고 무조건 고용을 많이 일으키는 그러한 기업이나 섹터보다는 생산성 중심의 어떠한 섹터들, 그다음에 구조조정에 좀 성공한 국가들이 조금 그 K자의 좀 상단의 궤적의 주인이 될 것 같고요.
특히 혁신성장 기업들은 좀 범위는 좁혀지겠지만 여전히 조금 그 K자형 경기 회복의 상단 쪽에 위치에 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성장성 위주의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는 주식하고 구조조정에 성공한 좀 시클리칼이라든지 산업재 쪽에서 조금 반등하는 좀 바닥을 딛고 일어서는 그런 쪽으로 바벨 전략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별화 얘기를 박사님도 하셨고요. 올해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차별화라는 얘기는 증시에서의 종목별, 기업별 차별화인데 이게 또 사회적으로 읽으면 사실 양극화라는 이름이 되기 때문에 좀 아쉬움과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전략을 좀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는 정말 한국 증시에서 유례없는 동학개미들이 시장을 이끄는 대단한 한 해였는데요. 그런 개인들의 힘이 올해도 분출될 것인가, 동학개미의 영향력이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 궁금하고요. 또 그런 동학개미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2021년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 한마디로 좀 목표 수익률은 좀 낮추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주가가 전체적으로 무너졌다가 코스피가 1,400대까지 무너졌다가 거기서 이제 2배 반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주가가 많이 무너지면 반사적 반등이 나오는 게 정상한 이치고요. 거기에 이제 올해 경기 회복이나 기업 이익의 회복까지도 다 이제 앞당겨서 멀티플의 상승을 통해서 이미 주가가 상당히 지금 높아져 있는 수위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례적인 수익률이었다라고 조금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올해도 작년 정도의 수익률, 코스피 바닥에서 따블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수익률이라든지 혹은 종목별로도 목표 수익률을 40~50%, 물론 이제 40~50% 나오는 종목도 있고 그 이상 나오는 종목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기대 수익률을 작년보다는 조금 낮춰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경기의 저항, 밸류에이션의 저항, 금리의 저항이 존재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차분하게 조금 정석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투자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주식시장은 사실은 달력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고하자냐 상저하고냐라는 부분에서 작년에 계속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4월 이후에는 계속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 상고하저의 상저하고냐 이런 의미는 조금 약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식시장은 다만 기억하고 있는 것은 마켓이 많이 올랐다. 그것도 쉬지 않고 올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고하저의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좋은데요. 기대감이 이제 높다는 게 좀 부담되는 그런 상황이죠. 신년 특집 2021년 자본시장의 대변혁을 준비하라. 먼저 글로벌 경제 흐름들하고요. 국내 증시 대응 전략 KTB투자증권 김한진 수석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